네, 나정탐 일곱째 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민을 많이 좀 했는데요. 좀 우리 오디세우스와 오이디푸스 티라누스, 오이디푸스 왕, 이 둘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누구 물음에 대한 대답,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는 이제 나의 그 뜻매김은 첫 글월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나는 이러한 누구 물음과 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등등 수많은 물음을 스스로 물을 줄 아는 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나아지고 나아진 운명,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나아가는 이런 짜지는 그러한 복합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국 나는 어떤 물음을 통해서 알을 일구어 나가고 그 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계와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몸, 예를 들어서 내가 걸을 줄 안다면 내 몸은 나의 그 걸을 줄 알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어 나가겠죠. 이렇게 주어진 몸,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갈고 닦아 나가는 새로운 몸, 물론 이제 아플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마음 또는 관계, 재산 이런 것들도 항상 이렇게 어떤 변화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나감이라는 큰 이제 틀에서 이해가 된다면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이제 대답 또는 알을 이제 추구해 나가고 알을 찾으면 그 알을 통해서 행동,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나는 짜여 나간다, 이런 의도로 일단 첫 문장을 쏘아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명의 영웅을 좀 소개할 텐데요. 일단 순서상 제가 오디세우스를 좀 앞에 두고 좀 더 오래된 호메로스 시기이니까 BC 7세기 이전 정도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 티라누스는 오이디푸스 왕이란 뜻인데요. 티라누스는 참주라고도 번역이 되고 공용 이름에도 좀 붙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혁명을 통해서 민중 봉기와 같은 걸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이게 티라누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티라누스는 민중 봉기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니죠. 이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므로써 테바이라는 도시를 이제 구원해 줌으로써 추대가 된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계된 이런 왕이 아니고 이렇게 옹립, 민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옹립이 됐다는 의미에서 티라누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와 이제 오이디푸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오디세우스는 끊임없이 나의 나다움을 고향, 자기의 집 또는 집을 이제 상징하는 아내 페넬로페, 그리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 또 그가 떠났던 고향에서 맡았던 왕이라는 직책, 이런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되돌아가기, 이것을 통해서 나다움을
이루어 가는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고요. 좀 과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 해석은 아마 일반적인 이제 오디세우스 해석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걸 먼저 염두에 드리고요. 오이디푸스는 좀 그와는 정반대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떠나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행동, 판단,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떠맡고자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맡는데 그 특징이 있는 그러한 영웅입니다. 이 두 영웅은 시기상으로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의 좀 같은 동시대인이었지만은 아킬레우스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내려진 죽음의 신탁도 개의치 않으면서 이런 용맹하고 또 과감한 이러한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오디세우스는 보통 이제 지혜로운 영웅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는 저식으로 하면은 슬기로운 영웅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전쟁 영웅으로부터 슬기로운 영웅, 슬기라는 것이 어떤 위기, 위험, 고난을 이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알미라고 했을 때, 슬기도 또 알미의 한 종류인데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제 잘 헤쳐나가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이러한 그 자리로 이제 이끌어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입니다. 슬기라는 것의 핵심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미래를 미루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를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오늘날을 정확히 마주보고 그리고 앞날을 잘 미루어 볼 줄 아는 이 세 가지의 눈길을 가지고 있을 때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요. 슬기라는 것은 슬고 이제 다듬는다 이런 뜻입니다. 쓸 정도로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되풀이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빼어나게 만들어가는 능력, 이것이 슬기입니다. 예술에서도 쓰일 수 있고 학문 또는 도덕, 이 모든 분야에 다 쓰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뜻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줄 아는 힘, 이것이고 슬기입니다. 그 오디세우스와 이제 오이디푸스는 둘 다 일단 슬기의 한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디세우스는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이제 새로운 지중해 그 해양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문명을 일구어내는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영웅담입니다. 이때 이 영웅담들은 바다로 나아가서 용감히 무서운 바다로 나아가서 안전하게 되돌아올 때는 지혜와 또 보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테나의 영광 또는 명성을 온 세계에 그 드높여야 된다라는 이런 시대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낯선 바다를 이제 항해한 뒤에 그곳에서 만나는 어떤 괴물 또는 낯선 종족,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고 그런 것들을 탐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아테네로 돌아와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곳에 가서 또 이렇게 그 모험을 이제 즐기고 모험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 이러한 새로운 문명권을 이제 개척하는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영웅답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만났던 새로운 세계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라면 그들을 정복하려고 할 테고요. 만일 그들이 문화적이고 수준이 높다면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잘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계속 겹쳐 있습니다. 정복할 것이냐, 교류할 것이냐. 이 정복과 교류의 이제 이 판단은 그들이 나를 또는 우리를 환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할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나다움은 어떻게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오늘 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디세우스의 그 폴리페모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폴리페모스는 키클롭스라는 종족의 한 인물, 거인 인물입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이제 아들로 나오는데요. 이들은 외눈박이라는 그 뜻에 걸맞게 양면을 볼 수 없다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야만성의 상징이고 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미개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일행이 저기 이런 키클롭스라는 종족이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환대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들이 사는 섬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부하들은 물론 말리죠.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든 그들이 자기를 환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결국은 키클롭스가 사는 그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가지고는 결국 폴리페모스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의 커다란 굴에 갇힌 채 산채로 잡아먹히게 되는 이런 이제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폴리페모스에게 아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부가 좀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묻자 이제 오디세우스가 우데이스, 아무도 아닌 자, nobody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제 폴리페모스가 아주 네가 기특하니까 너는 맨 마지막에 잡아먹으마 이렇게 하면서 좀 환심을 좀 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디세우스가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몇 부대를 마시고 이제 폴리페모스가 잠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의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것으로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한 뒤에 그가 키우는 폴리페모스가 키우는 양들의 밑에 매달려 가지고 동굴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폴리페모스는 양들의 그 등만을 이렇게 더듬어서 한 마리씩 동굴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양의 배는 이제 검토할 줄을 모르는 이런 좀 미개한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기쁨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사히 탈출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이름을 우데이스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듯한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페모스에게 이렇게 외치게 되죠. 누가 네 눈을 찔렀는지를 물어보거든 나 오디세우스가 했다고 얘기하라. 그래가지고만 자기 이름을 밝히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들은 폴리페모스가 자기 이제 아버지인 바다의 신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저 오디세우스 일행을 바다에 빠뜨려 죽도록 저주를 퍼붓게 되고 이것을 들은 포세이돈이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을 이제 난파시키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10년 동안의 이런 이제 귀향의 여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스트리네고네스라는 좀 발음이 좀 어렵죠. 라이스트리고네스라는 족도 거인족인데요. 이 거인족은 약간 문명이 좀 높고 왕국을 형성할 만큼 문화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을 좀 실제된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페니키아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서는 이제 결국 오디세우스 일행이 많은 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이제 여행해 가는 가운데 스킬라라든지 카르딥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이탈리아 본토 근처 시칠리아 섬 북부 쪽에 이런 영역에 다양한 그 바다의 위험한 지역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메시나 해협 같은 데에서는 바다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들마다 이렇게 호메로스가 거기서 어떤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들을 하나의 괴물 또는 이렇게 이제 상징물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세이렌이라는 세이렌 자매 이야기일 것입니다. 보통 이제 마녀냐 병마냐 또는 새 몸을 하고 있는 여인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렌에 대한 다양한 썰이 있는데요. 세이렌은 그 목소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도 좀 사이렌 그 모습이 있고요. 뭐 매혹하고 홀리고 고혹적인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을 바다 속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뛰어들게 만드는 뭐 그런 이제 홀리는 이제 챈트란 말의 어원이 되는 거죠. 홀려드리는 이런 마법의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는 이러한 위협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다를 여행하다 보면 이런 로토파고스와 같은 이 섬에서는 로토스라는 연꽃으로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환각제 같은 것들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는 결국 이제 환각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다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돌아갈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뭐 이런 상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많은 그 항해사들이 거의 전적으로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을 상징하는 키르케와 칼립소. 뭐 키르케는 뭐 창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칼립소 뭐 이런 일종의 성적인 유혹의 대표적인 여신 또는 요정들도 나오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그 결혼 정년기가 보통 14세에서 18세 정도였고요. 남성의 경우는 좀 지창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30세 정도.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이제 창녀 제도들이 많이 이제 발달을 했고 실제로 솔론 때는 공창제를 만들어 두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르케에게 이제 칼립소에게서 키르케에서 1년, 칼립소에게서는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오디세우스가 머물게 됩니다. 성적인 매력에 빠지기도 하고 향락에 젖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헤타이라라고 하는 고급 창녀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적인 매력에 빠진 오디세우스는 결국 자기가 누군지를 잊게 됩니다. 자기가 이타케의 왕이었고 펠로포네의 남편이고 텔레마코스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마저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나다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아내에게로 고향에로 되돌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펼쳐지겠지만은 오디세우스는 결국 그 당시에 이러한 세계관,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번창하는 이런 해상 무역권을 페니키아로부터 넘겨받는 이러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모험을 떠나고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실어 나르고 또 이렇게 불을 칼 대신에 이제 돈을 실어 나르는 이런 이제 어떤 그리스의 문명에 이제 그 부흥한 시기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왜 오디세우스는 그런 부흥의 시기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과거 귀향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도덕적으로나 이런 관점에서는 좀 시대보다는 뒤처져 있는 구시대의 도덕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오디세우스 자신은 옛날 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페넬로페와의 그 일종의 신이 믿음의 관계, 결혼이라는 것을 성적인 관계로 뿐만 아니라 아이 출산을 낳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팀워크로 하나의 믿음의 관계로 신의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세계를 잘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경 설명을 좀 이제 드렸고요. 자 이제 2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오디세우스가 나의 나다움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